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불스메이커입니다. 지금, 기업은행, 하나은행, 은행 중에는 요 두 군데가 오늘 3월 16일인데, 오늘까지 해서, 저도 이제 첨삭을 하고 약간 시간이 떠서, 아직 국민신한 우리은행은 안 떴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러분 은행권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거 준비하셔야 되고,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어차피 지금 서류 내고, 이제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고, 서류 합격이 안 돼서, 이제 다른 은행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은행권 이 지원자로서 추후에 면접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상반기에 은행권 이 면접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핵심 이슈들, 핵심 트렌드, 경제, 금융, 시사, 상식 이런 것들 20가지를 제가 엄선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 소개 드리면 저는 불스메이커, 활동명은 불스메이커고요. 삼성증권 출신이고 지금 2년 정도 퇴사하고 2년 정도 금융권 취업 준비생분들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은행, 증권사, 운용사, 보험사, 카드사 금융권 전반적으로 수많은 합격자를 배출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뭘 하냐? 취업 패키지, 첨삭, 면접 코칭 요 세 가지가 메인인데 취업 패키지는 일단 뭐 첨삭도 하고요. 면접 코칭도 하고 취업 패키지는 이제 1년 동안, 1년이란 계약 기간 동안 첨삭과 면접 코칭을 무제한 제공하면서 최종 불합격하면 환불드리는 서비스가 취업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서류 전형에서 사서 쓰기 막막하다 또는 서류는 붙는데 면접에서 자꾸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저 찾아오시면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첨삭, 면접 코칭이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합친 프리패스 패키지 그리고 이제 전자책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랑 면접 은행권, 증권사, 면접 노하우 담은 이 전자책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로 원래는 크몽에서 활동했는데 이제 크몽 의존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제 홈페이지 댓글에 보시면 제 홈페이지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요. 불스메이커가 어떻고 뭘 하고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실 테니까 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 찾아와서 저한테 문의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하기 막막하거나 아니면 자꾸 떨어지신 분들은 그 원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융권 취업 전문가고 그동안 수십 수백 명의 합격자, 최종 합격자를 배출을 하면서 어떤 게 문제고 어떤 점을 바로 잡으면 최종 합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만 시간 낭비하고 빨리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 찾아오신 분들은 이렇게 합격을 했다. 수많은 합격자가 있지만 대표 합격자 영상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인스타에도 아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6개가 올라와 있지만 이 6분 외에도 수많은 합격자가 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하나은행 들어가신 분이 소개해가지고 뭐 취업 패키지 문의가 왔는데 아버님이 문의가 왔는데 합격자가 소개시켜줬다. 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 아드님도 제가 지금 취업 패키지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합격자를 배출했으니까 이분들 내가 여기 대부분은 한 번에 합격한 친구는 소수고 이미 과거에 몇 번 떨어졌던 분들인데 지쳐가지고 나 찾아왔던 분들인데 결국엔 내가 다 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찾아오시면 그 서비스 비용이 아깝지 않게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으니까 뭐 찾아오세요 그냥. 자, 지금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이번 강의에서는 은행권 준비, 이 은행권 지원자들을 위해서 핵심 이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은행권 면접을 보셔야 되는데, 이 은행권 면접, PT, 세일즈, 인성 면접이 메인이죠. 그 세 개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핵심 트렌드, 2026년도 상반기 면접에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핵심 트렌드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걸 왜 하냐? 결국에 여러분들이 면접 가서 인성 질문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관심 있는 경제 또는 금융 관련 이슈가 뭐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라든가, PT 주제로 최근 이슈와 관련된 주제가 나올 때 어떤 PT 주제가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세일즈 상품에서는 롤플레잉 기반의 세일즈 면접에서 어떤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 그 상품을 제대로 학습해 두시라. 이런 목적에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영상은 은행권 면접을 위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이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 수강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제가 한국 경제랑 매일 경제는 매일 읽는 습관을 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취업 패키지 수강생들은 반드시 그거를 이 데일리 루틴으로 과제로 냈는데 그 이유가 그 금융권 취업하시겠다는 분들의 기본 중에 기본은 이 경제신문 읽는 습관이에요. 경제신문만 제대로 꾸준히 잘 읽어도 금융권 돌아가는 현황이 어떻고 은행의 핵심 사업 과제가 뭐고 지금 은행권 트렌드가 뭐고 지금 은행 고객들이 주로 찾는 상품은 뭐고 그 다음에 은행마다의 핵심 사업이 뭐고 어떤 중점 추진 사업 방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제신문 읽는 게 이 여러분들 은행 들어가고 싶다 또는 증권사 다른 금융권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권 입사하고 싶으면 저도 그랬고 취준 때 항상 한국경제는 매일 읽으셔야 되고요. 한국경제는 반드시 읽어야 되고 매일경제는 약간 금융 경제 쪽보다는 물론 그 내용도 있지만 시사 상식, 뭐 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한국경제 무조건 읽으셔야 되고 매일경제도 가급적 저는 항상 취준 때 아침에 한국경제 읽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 남으면 매일경제 보고 이렇게 루틴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융권 취업을 하시겠다면 이 한국경제 매일경제만큼은 맨날 읽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한국경제만큼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들 20가지 또 역시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이 주요 경제신문들 타이틀을 기반으로 기사 타이틀을 기반으로 제가 재구성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다뤄지냐. 첫 번째로 국제유가. 지금부터 이제 20가지가 쭉 나올 건데, 뭐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은행권 또는 금융권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왜냐? 나 그만큼 경제, 결국엔 이 금융권 채용하는, 누구 채용하는 거냐면, 나 평소에 금융과 경제와 관련된 이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꾸준히 우리 은행이나 또는 증권사에 희망해서 그쪽으로 쭉 준비해왔던 친구들을 뽑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업에, 그리고 그 직무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에게 이 경제나 금융 또는 지원할 직무와 관련된 이슈가 뭐 있는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만 봐도 이 지원자가 언제부터 얼마나 심도 있게 꾸준히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인성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 경제 또는 금융 쪽 이슈 중에 관심 있는 게 뭐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금융에 대한 관심도 파악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첫 번째,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그리고 인플레이션 공포. 요거 미국-이란 전쟁,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100달러가 최근에 넘었었고, 지금 약간 3월 16일 기준으로 주춤하다가 또 반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국제유가가 오른다. 근데 국제유가가 오르면 결국엔 이 유가는 모든 소비자 물품에 거의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물가 인상으로 작용이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는 게 이 국제유가 100달러 재돌파에 대한 이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행권 지원하신 분들은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 또는 어떤 거에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냐. 첫 번째, RM에 지원하시는 분들, 기업금융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이 금융 지원이 필요한데, RM이 하는 역할은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이죠. 근데 금융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 영위를 위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RM의 역할인데, 특히 수출입 기업 같은 경우에 요즘 같이 이제 달러 변동성이 크고 유가 변동성이 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진 압박이나 아니면은 뭐 비용 인상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RM으로서 지금 만약에 물어보면 면접에서 RM으로서 본인이 이 관심 있는 지금 경제 이슈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국제유가 인상입니다. 국제유가 가격 상승입니다. 그 이유는 국제유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이 예를 들면 우리은행이다 치면 우리은행 기업 고객들의, 특히 중소기업 수출 기업 고객들의 이 자금 압박 또는 이 수익 악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면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떤 솔루션, 그러면 면접관이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수출 중소기업에게 지금 본인이 RM으로서 어떤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적합하다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현재와 같이 유가 급등과 이 환율 변동성, 특히 원달러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는 환해지 솔루션을 통해서 선물한 매도 또는 선물한 매수를 통해서 이 환율 변동성을 방어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란 원유 심장 걸었다. 뭐 이란이 그 뭐냐, 뭐 여기 뭐 다른 지역이 있던데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란의 이 원유 중심지를 타격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국제유가 다시 랠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오른쪽 아래 차트 보시면, 제 오른쪽 보시면 WTI 이 선물 차트예요. 맨 왼쪽이 이 코로나 때였고요. 코로나 때 아마 코로나 때가 2020년인데 그때부터 주식 투자나 뭐 투자 쪽 또는 경제 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경험을 했을 텐데, 그때 이제 역사상 최초로 국제유가 WTI 선물이 마이너스로 갔죠. 선물이 마이너스 가격이 됐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맨 왼쪽에 이 최저점은 코로나 때였고요. 그 다음에 한 1, 2년 가까이 이 랠리를 이어오다가 이거 주봉이에요, 참고로. 주봉. 일봉, 월봉, 주봉 할 때 그 주봉이요. 그다음 최근에 이란 전쟁 이슈 발발하면서 다시 한 60달러 수준에서 지금 50% 가까이 올랐다, 단기간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이 금융시장의 영향력이 컸던 거는 이제 이란 전쟁이었죠. 그 다음에 또 환율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환율인데요. 원달러예요, 이건. 원달러 1,400에서 1,500원 뉴 노멀이 됐다. 그러니까 강달러가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그리고 강달러에 따른 이 환테크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인데, 왼쪽 위에 살펴보시면, 왼쪽 보시면, 자, 지금 원달러가 1,400원 위에서 움직인 지가 꽤 오래됐죠. 지금 거의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 1,400원,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아까 확인하니까 3월 16일 기준으로 1,495원인가? 기준 환율이 1,495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지금 1,500원 정도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강달러의 이유는 다양하게 있어요. 뭐 전쟁 이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강달러 정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약세 요인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면접에서 2026년도 상반기 면접에서 가져가셔야 할 환율에 대한 뷰는, 그러니까 이 통화 관점의 뷰는 강달러 유지라고 말씀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 미국의 이 통화 정책 기조예요. 강달러를 용인하고 있다. 미국은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유지해 왔다. 요게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의 말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이에요. 미국은 항상 약달러도 아니고 강달러를 추구하는 이 경향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향성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
여전히 2026년도에도 유지가 될 거고, 그래서 달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국내 요인인데, 국내 펀더멘탈 약화 또는 달러 수요 폭증. 그리고 요거는 이거 참고 삼아 알아두시는데, 미국이 이제 작년부터 이 기준금리를 내렸죠. 지금 이제 최근에 동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동 6차례 연속으로 동결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자율 평가설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리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 게 원래 이론상 정상적인데,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지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그게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사실 내 기준엔 그냥 오를 때가 돼서 오르는 거고 떨어질 때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금융시장은 원래 그렇게 움직여요. 항상 오르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원인을 갖다 붙일 뿐이지, 오를 때 돼서 오르고 떨어질 때 돼서 떨어지는 게 금융시장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대한 온갖 설명을 갖다 붙이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하셔야 될 건 그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 달러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펼쳐졌었냐?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약화되고 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선방산 이런 핵심 산업들은 좋았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어요. 지난해 6월 정도부터 급등을 했죠. 코스피도 6천이 넘었었고. 근데 나머지 중소기업,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이 현황은, 그렇게 자금 사정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튼튼하지는 않다. 두 번째 요인은, 요즘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많죠. 미국 주식을 하려면 해보신 분은 알 테지만, 물론 요즘 통합증거금 또는 자동 환전 이래가지고 별도의 환전 없이 자동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한데, 사실 미국 주식 살려면 그거 달러로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샀다는 뜻은 여러분들은 이미 달러를 매수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원달러,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시장에선. 근데 요거는 그냥 설명 갖다 붙이는, 실제로 그렇기도 한데 뭐 설명이야, 지나고 나서 설명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좀 이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냥 참고만, 별로 안 좋아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냥 떨어지고 나서 사후 약방문이라 하지. 보통 그렇게 그냥 설명할 뿐, 미리부터 예고를 하는, 미리 알고 있어야 그게 진짜 실력이지. 그치? 그리고 참고로 내가 그 매 시즌마다, 매 반기마다 매크로 비 영상을 올리는데, 면접 대비 영상으로. 거기서, 작년에, 아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할게요. 주식 관련 얘기인데, 코스피 관련 얘기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강달러 현상은 2026년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권 지원자로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자, 이거는 세일즈 쪽인데, 이 강달러 현상이 유지되면 은행 고객들의 이 관심 상품 중 하나는 환테크 상품이에요. 달러 파킹 통장, 외화 예적금 같은 거.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세일즈 면접, 특히 국민은행 같은 데선 세일즈 상품 2개 주어지죠. 그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외화 상품은. 그래서 외화 상품의 특징이 뭐고 각각 장단점이 뭔지, 요거는 내가 미리 아까 멤버십 영상에 소개를 해놨었는데, 요거 이 강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근데 요런 거 각 상품의 특징, 그리고 세일즈 롤플레잉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요거 학습하고 싶다는 분들은 미리 학교 멤버십 가입하셔서 거기에 제가 다 PT 세일즈에 필요한 건 다 해놨으니까 그거 시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26년도 상반기에, 이 작년 하반기도 그랬고요. 실제로 외화 상품 나왔었고,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도 이 세일즈 쪽에서 외화 상품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오른쪽 보시면 뭐 달러는 비싸다. 강달러는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금이에요. 금이 5,000달러 돌파를 했고 대체 불가한 안전자산으로 귀환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금도 신고가를 경신한 지 꽤 됐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주춤했어요. 최근에 이 이란 전쟁 터지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주요 금융시장과 금이 모두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요게 일시적일지 장기적일지 요런 거에 대한 의견은 매크로뷰 영상에서 제가 따로 다룰 거예요. 매크로뷰 영상은 참고로 이 서류 전형 시즌 끝나고부터 올릴 건데, 그때 다시 시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금이 매우 신고가 영역, 아직도 신고가 영역이에요. 저 오른쪽 차트 보시면 요거는 일봉이라 시계열이 짧은데 월봉 또는 이 장기로 놓고 보면 지금 신고가 수준이에요. 역시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물론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고점부터 많이 떨어진 거지, 저점부터는 아직도 고가권이기 때문에,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고 여기서 추가 조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쓱 차트를 이 상태로 보니 다시 오를 거예요. 다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예요, 저건. 틀릴 수도 있어. 이건 매크로뷰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에 대한 의견은 매크로뷰 영상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일단 지금 이 강의의 메인 목적은 핵심 이슈가 뭔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조금 전에 달러와 마찬가지로 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도 여전히 많다. 그래서 골드뱅킹, 금통장이죠. 그다음에 금 신탁 관련된 상품들 세일즈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금은 보통 인플레이션 해지 이 수단이죠. 그리고 안전자산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안전하진 않아요.
왜냐면 금 사고 지금 최고점에 샀으면 이미 마이너스 한 10에서 20% 정도 됐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취급되죠. 그 이유가 이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적으로 해지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화폐 가치를 방어하려고 방어 수단 중에 하나로 금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거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금은 안전자산은 아니다. 그냥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에요. 해지 수단, 해지 수단. 어쨌든 금은 그동안 어르신들만 하는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최근에 금이 신고가 경신하면서 금 상승률도 꽤 됐죠. 그래서 저도 작년에 금 ETF 사가지고 한 20%인가 먹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금도 수익률이 쏠쏠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많다. 그래서 2026년도 상반기에 금 골드뱅킹 관련된 또는 골드 ETF 이런 거 골드 펀드도 괜찮고요. 이런 거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4번 글로벌 통화정책 디커플링 금리 역주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최근에는 그러니까 지금 2026년 3월인데 지금 이란 전쟁 터지면서 이 유가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금 주요국들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칫하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해 왔었는데 그동안은 미국과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중금리 이미 지금 움직이고 있죠. 시중금리는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융주도 일반적으로 괜찮긴 한데, 요거는 이제 주식 관련 내용이니까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자꾸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알려줄 게 많아서 그런데 지금 시간상 제약으로 내가 이 불필요한 내용들, 오늘 강의에서는 핵심 이슈와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매크로 영상에서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이랑 뭐 이런 거 해두세요. 12월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보시면 이게 이제 일본 중앙은행 총재인 것 같은데 머리가 아무튼 95년 이래로 처음 0.5%를 넘겼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겠지만 지금 0.75%예요 기준금리가. 그래서 지금 작년에 기준금리 올린 나라는 주요국 중에 일본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계속 동결해갖고 미국은 내렸는데 일본은 올렸죠. 그래서 이 엔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일본에서. 반면에 이 우리나라와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 또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진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 엔저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이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엔도 그러니까 강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엔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은 기준금리를 6차례인가 동결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미국 이란 전쟁과 그다음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로 인해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왜 이 시중금리 인상으로, 그러니까 시중금리 상승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요거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 지금 여기 설명하기에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간단히 얘기하면 금리는 결국엔 화폐 가치예요. 화폐 가치. 근데 그러니까 금리가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이고 영어로는 이 한자로는 우리 골드 할 때 그 금이랑 이자율 할 때 그 인인데 결국 돈에 대한 가치거든요. 근데 이 물가가 인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 피셔 방정식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물가는 GDP 증가율이랑 실제 GDP 증가율에 인플레이션율을 합산한 게 이 적정 금리다. 요게 피셔 방정식인데 또는 뭐 테일러 공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그 심리가 반영이 돼서 금리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금리가 오르는 건. 은행채 금리도 똑같고 은행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은행채 금리가 뛰었다는 소리는. 그래서 주담대 금리가 올랐다.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올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주요국 디커플링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말씀하시면 좋은 건 지금 이 전쟁 우려와 그다음 인플레이션 우려 인상 등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채권 가격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중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그 시중금리가 은행 대출금리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적금 금리에도 연동이 돼 있죠. 그래서 은행 대출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에게 대출을 추천한다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방식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은행 면접에서. 그리고 지금 미국도 지금 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지금 동결하고 있고 당분간은 동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로 금리가 지금 현재 수준 지금 3.75% 3에서 3.5에서 3.75%인데 미국은 참고로 25bp 밴드죠. 0.25% 구간으로 해요. 우리나라처럼 2.5% 이런 게 아니라 3.5에서 3.75%다. 요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건데 모르셨던 분 계시죠? 3.75%는 그러니까 3.75%를 할게요. 그냥 3.75%인데 요게 당분간 그 앞으로 1, 2년 동안의 최저 금리일 수도 있다. 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내가 매크로 영상에서 다시 알려드릴 거다. 그 다음에 에브리싱 엘리 주식이랑 금이랑 제가 아까 지금 최근에 시장 주춤하면서 주식 시장도 그렇고 금도 빠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오를 때도 주식도 올랐고 금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은 지금 최근 한동안은 계속 조정받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 주식, 금, 코인은 같은 방향성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같이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이란 전쟁 리스크와 확전 리스크 그리고 물가 인상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WM 지원자라면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 포트폴리오를 제안할 거냐 또는 고객에게 본인이 이 WM PB로서 어떤 상품을 제안할 거냐라고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상품 그런 경우에는 안정성은 보장되면서 배당을 추구할 수 있는 고배당주 펀드라든가 또는 고객 성향이 매우 안정적이라면 채권형 펀드 또는 ETF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이라면 원금 손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원금 보장형 파킹 통장이나 분할 매수형 신탁 같은 이 중위험, 저위험 상품을 제한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할 수 있어야 된다. 오른쪽 보시면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죠. 지금 그 이란 이란 그 후계자가 뭐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측에서는 큰 부상을 입고 지금 죽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이란 측에서는 아니다 건재하다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요 이란의 이 전쟁 리스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유지될지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급반등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공포지수 이거는 CNN에서 이 발표하는 공포지수인데 피어 앤 그레이드 공포 탐욕 지수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25 미만으로 이 익스트림 피어죠. 극단적인 공포 상황이다. 근데 원래 이 위험 자산은 요럴 때 사야 돼요. 내가 지금 이 CNN 공포 탐욕 지수를 본 지가 한 5년 넘게 나는 이제 삼성증권 들어가면서 이제 현직 PB 하면서 요거를 알게 됐는데 내가 5년간 지켜보니까 저게 익스트림 피어일 때 사두면 위험 자산을 사두면 항상 플러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국에 그러니까 장밋빛 전망이 난무할 때 여러분들은 위험 자산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시장이 리스크 요인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물론 너무 빨리 사도 안 되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지. 막 개차오를 때 여러분들은 항상 살라고 그러지. 그게 보통 사람의 심리이긴 해요. 떨어질 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를 때는 내일도 오르겠지 하고 고점에 사버리는 그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행태잖아.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WM, 증권사 지원하거나 또는 은행 지원하실 분들인데 고객 자산을 WM, 이렇게 자산 관리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럴 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고객에게 이 펀드나 적립식으로 펀드나 아니면 채권형 펀드, 뭐 주식형 펀드 이런 거 투자 상품을 이럴 때 제안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PB에 자질이 있는 거예요. 개초오를 때 남들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내가 그 최근에 이제 이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기다리는 호재가 터지면 그건 악재고 이 예상하던 악재가 진짜 터지면 그건 호재라고 내가 말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악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게 발생했을 때가 진짜 악재고 지금 누구나 알고 있잖아. 이란 전쟁 발발했고 지금 원유 가격 급등하고 있고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위험한 게 리스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앞으로 추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은 2026년 3월 16일인데 지금 구간에서 그동안 못 샀던 주식이나 이런 거 코인 못 샀던 분들은 지금 사도 괜찮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투자 판단의 의견이기 때문에 투자 결정은 본인 스스로들 하세요, 여러분. 뭐 약간 리딩방처럼 내가 지금 리딩방은 아니고 내가 아무래도 증권사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계속 투자를 하거든. 이럴 때 지금 못 샀던 분 계시면 이럴 때 사놔야 돼. 이 현대차 뭐 이런 거 아니면 2차전지 이런 것들. 참고로 나는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인데 금요일에 2차전지 샀고 그다음에 현대차 이렇게 자동차랑 2차전지 이렇게 샀는데 ETF로. 근데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산을 알아서 하시고요. 아무튼 이럴 때 사야 된다. 좀 처오를 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리는 거잖아. 그 다음에 6번째 트렌드예요. 영끌 원천 차단, 가계대출 규제 강화, DSL 전면화. 자, 요거 뉴스에서 기사에서 많이 봤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택 부동산이 잡겠다고 가계대출을 매우 조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만간 또 추가 그 대출 규제 나온다. 뭐 또는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어. 자,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규제까지도 강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행권 지원자라면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내용을 아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시중 금리 그리고 은행채 금리 그리고 대출 예적금 금리가 오를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출받기 쉽지 않은 환경이 펼쳐질 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미 기존에 대출을 갖고 있던 분들 중에 변동금리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 변동금리로 받았던 사람들은 금리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자 부담 압박이 심화될 거다. 그래서 갈아타기 이런 거 적극적으로 이금융권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 갈아타기 금리 인상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걸 설득해서 우리 국민은행 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 끌어오겠다. 이 대환대출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도 발언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이 고가주택 위주로 이제 압구정이나 뭐 강남 아파트 가격이 조금 주춤하고 있죠. 계속 올랐었는데 이 정부 규제 압박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려면 누군가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전액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고 대부분 은행 대출 껴서 사는데 레버리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근데 대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못 사겠죠. 그러면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랑 똑같아요. 새로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다. 근데 뭐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시 오를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이 부동산 가격은 한낱 정부 따위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동안 모든 정부가 실패해왔고, 물론 단기적으로야 주춤할 수 있겠지. 근데 주식도 주춤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주춤하는 게 정부 규제 때문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이런 것들 한다고 정부 규제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진다? 의 영향력은 미미해요. 경제, 특히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메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 규제한다고 해서 영원히 대출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서울 부동산은 공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턱없이 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우상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지금 시장이 조정받고 있으니까 조정받을 때가 돼서 조정이 되고 있는 거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이 될 때가 돼서 되고 있는 거지.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해서 물론 영향력이 조금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메인은 아니다. 뭐 어쨌든 간에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는 앞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에는 최소한 유지 또는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주 수익원이 대출이잖아요. 예대 마진인데 이 가계 대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 대출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기업 금융의 역할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 금융 TO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DSR 적용할 때 대출 한도 15% 축소, 그 다음에 DSR 전면, 고액 전세 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하겠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요약해서 얘기하면 가계대출 그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강화되고 있다. 2026년도 상반기까지도.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 은행권 지원자한테 시사하는 바는 뭐냐? 가계대출에서 벗어나서 기업금융 확대를 해야 되고 특히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기업금융 지원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WM 입장에서는 대출 수익이 이자 마진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자 이익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WM을 통한 비이자 이익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거는 뭐 뻔한 얘기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면접에서 이렇게 발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갈아타기, 이 수요가 커질 수 있다. 시중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주담대 금리를 받은 사람들은 대환대출 수요가 앞으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금융권의 저축은행 뭐 이런 데서 돈을 빌린 분들 고객을 타겟으로 우리 이 당행으로서 1금융권으로 대환대출 유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사 후에 목표나 계획 이런 거를 밝혀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뭐 대출 규제 강화한다는 내용이에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출을 못 받으니까 이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5, 60대 이 부동산 주인들이죠. 부동산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인데 자녀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좋겠다. 강남 아파트 증여받으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 세금 오지게 내야 될 거야, 아마. 아무튼 증여 참고로 여러분들 가격이 쌀 때 증여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증여세액 산출할 때는 증여 시점 당시에 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세금을 증여세를 그래서 가격이 쌀 때 하는 게 좋다. 증여는 아무튼 요거는 이제 번외고 지금 이 자녀들이 나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이제 2030 세대들 요즘 서울 집사기 빡세죠. 빡센 게 아니라 일반인 직장인 연봉으로는 서울 집은 거의 못 사요. 그러니까 맞벌이 고소득자가 아니면 서울 아파트는 사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 이 5, 60대 자녀들은 보통 지금 이제 한 30대 우리 또래 정도 되겠죠. 한테 자녀를 그러니까 아파트를 증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요게 왜 그러냐? 대출 규제 때문에 이 아들이나 딸이 대출 영끌해서 아파트를 못 사기 때문에 근데 자꾸 막 지금 못 사겠대. 근데 결혼을 해야겠대. 그래서 증여하고 이제 아버님, 어머님은 이제 조그만 데 얻어서 그냥 따로 사시고 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이에요. 주담대 대환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자, 내용 보면 지금 가계빚 억제 기조로 이 대출한도 줄어들고 이 시중금리 그리고 대출금리 뛰면서 주담대 금리도 지금 연 6% 정도까지 샀는데 대출 갈아타기도 지금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수요자들 실제로 이 실수요자 그러니까 부동산 매수해서 거기 실거주할 사람들 투기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롤플레잉에서 만약에 주담대가 나온다. 그러면 근데 뭐 요즘 같은 시국에 주담대는 롤플레잉에서 세일즈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왜냐면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주담대 못 파는데 뭐 나오겠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매우 낮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주담대에 막혔다. 막혔다.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으나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유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주담대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 왜 오르냐? 시중금리 그리고 은행채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담대 금리도 오르고 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요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또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변동금리, 대출에는 크게 변동금리, 고정금리, 혼합금리 세 가지 방식이 있죠. 변동금리는 일반적으로 코픽스라고 이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인가? 그럴 거예요. 이 시중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가중평균한 게 바로 코픽스 이 지수인데 코픽스 금리인데 요게 변동금리 산출할 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적금이나 은행채 같은 은행이 실제로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의 가중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변동금리 일반적으로 통상 6개월마다 이제 바뀝니다. 변동금리. 반면에 혼합금리 또는 혼합형은 기준이 은행채 금리가 메인이고요. 특히 이 트리플 A 은행채 기준으로 5년물 금리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시중금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중금리, 국채금리나 이 은행채 금리나 이 채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채권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역의 관계죠. 왜 역의 관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시간 될 때 공부하세요. 내가 여기서 알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엔 채권 금리는 결국에 시장의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미국 이란 전쟁으로 물가가 인상되면서 그게 시중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채권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시중금리와 은행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금리가 더 낮아질, 기준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보다는 기준금리가 현행에서 동결되거나 아니면 추후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팔고 나중에 금리를 올리면 결국에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파니까 시중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중금리는 이 국채금리나 유통채 금리는 유통되는 이 채권들의 회사채나 국채나 이런 은행채 같은 거는 기준금리보다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기준금리는 이 경제를 다 보고 올려도 되겠다 싶을 때 올리는 거라서 후행 지표예요. 선행 지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는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고 기준금리 내리면 어떻게 되고 이런데 실상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기 전에 이미 시중금리가 먼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를 보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있다. 요거는 뭐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그래서 고정금리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주담대 같은 경우에 보통 만기가 한 2, 30년 되죠. 근데 2,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5년 동안 고정되다가 5년 이후부터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이 혼합형이다. 그러니까 초기 5년 동안은 고정금리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변동금리 전환이 되는 혼합형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다. 그게 고정금리 방식이다. 고정금리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대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별로 없다. 대부분 이 변동금리거나 아니면 혼합형이다.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 8번. 요거는 2025년도 하반기에 우리은행에서 피치 주제로 나왔던 거죠. 생산적 금융. 내가 저 키워드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되게 나 저걸 처음 봤을 때 뭐 되게 새로운 건 줄 알았는데 결국에 그냥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확대예요. 중소기업에 대한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 대출 확대. 요게 생산적 금융 확대예요. 별거 없죠. 자, 내가 보면 이 가계대출 앞에서 봤죠. 대출 규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때문에 가계대출이 막혔죠. 지금 거의. 그래서 은행들이 기업금융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왜냐면 은행도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은행기업 대출금리가 연 4%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기업 위주로 이제 경쟁이 치열한 은행들도 서로 경쟁을 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삼성전자야. 삼성전자는 물론 차입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긴 한데,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기업이긴 한데, 현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다른 예시를 들자. 예를 들면, 롯데건설이야. 롯데건설이 자금 조달하려고 하고 있는데 롯데건설에 뭐 우리은행이랑 기업은행 그다음에 뭐 온갖 은행 RM들이 찾아가서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 재무 담당자 입장에선 금리를 낮게 빌려주는 곳이 베스트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하느라고 금리가 연 3%까지 떨어지는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정부 주도의 50조 원 초저리 대출과 더불어 시중은행 간 이 유망 중소 중견 기업의 쟁탈전 그러니까 RM끼리의 쟁탈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본인이 RM으로서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어떤 이 신규 매출을 창출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코엑스 이 스타트업 박람회에 가는데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직접 명함을 드리면서 이 사업 잠재 가능성이 뛰어나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직접 발굴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대출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은행끼리 출혈 경쟁으로 지금 이 금리 경쟁력은 사실 없고 그러면은 이 대출 금리 외에 본인이 RM으로서 이 중소기업 또는 이 기업 고객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이 고환율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환해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 가업승계 니즈가 있는 기업 고객에겐 가업승계 서비스를 그 다음에 이 전환금융 그리고 이제 탈탄소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ESG 컨설팅 등을 결합해서 패키지 영업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현실은 이거 2월 23일 기사인데 정부가 저렇게 생산적 금융을 외쳐대도 중소기업 대출, 중금 대출, 저게 뭐냐 중소기업 대출이에요.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여전히 낮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은 여전히 이 낮은 수준, 그러니까 계속 낮아지고 있다. 왜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기업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특히 은행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가계대출은 막혔지. 기업금융은 강화해야 되는데 경제는 안 좋아서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어서 대기업이 아니면 일반적인 중소소상공인은 연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어필하면 유리하겠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실제로 5대 은행, 5대 시중은행의 이 기업 대출 신규 취급액은 줄어들었다. 2024년도 하반기 대비 2025년도에 줄어들었다. 왜냐?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이 기업 금융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은행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 왜냐?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이 수익을 확대하느니 차라리 건전성을 유지하고 이 브랜드 평판이나 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이 은행 입장에선 더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래서 굳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걸 해주는 곳이 바로 IBK 기업은행이다. 왜냐?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I 여신심사 도입과 초기인화 대출 시대. 요거 이제 AI를 여신심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우리은행이 이제 은행권 최초로 여신심사 시에 생성형 AI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연내에 도입한다 했으니까 올해에 도입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의 승진이나 비금융 정보, 예를 들면 통신비, 공과금, 납부 사항, 납부 이력, 이런 거를 AI가 분석해서 금리 심사 시에 반영해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전통적 재무심사 방법에는 재무 상태나 재무제표를 통해서 또는 신용 점수를 통해서 또는 소득을 통해서만 심사를 했다면, 이제는 AI 기반으로 비재무 행동 데이터까지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이 연내에 출시 예정이다. 이거는 작년 기사인데 제가 아까 다시 확인해 보니까 우리은행이 2026년도 올해 중에 이제 실제로 도입한다 했어요. 아직 완벽히 도입된 건 아닌 것 같고, 은행권 최초로 지금 도입을 한다 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은행별로 이제 여신 심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퇴직연금 운용하는 퇴직연금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그 머신러닝 기반 기업 여신, 국민은행도 사실 하고 있네. 뭐 은행권 최초라고 해서 우리은행이 사실 하고 있을 거예요. AI를 어느 정도는 활용하고 있어요, 여신 심사에.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AI를 여신 심사에 도입한다. 이런 거 우리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은 요 기사 써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PT 주제로 나올 수 있겠죠. AI 특히 우리은행에서 올해 연내 도입한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PT가. 우리은행은 이 2026년도에 AI를 여신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만약에 본인이 여신 심사 담당자라면 이 AI 심사 시에 반영할 수 있는 고객의 데이터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고객 데이터를 여신 심사에 반영할 것이고, 사고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안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체율 쇼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저신용 연체자가 급증하고 있다. 서민대출, 그러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소득이 낮은 이 개인들, 이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특히 변동금리로 빌렸던 사람들은 지금 매우 이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연체율이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제 아래 보시면 그래프 보이시죠? 2021년도에 0.21%였다가 지금 2025년 작년 기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가 올랐다. 원화대출 연체율이.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은행이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가계대출을 확대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지가 않다는 걸 방증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주식시장은 좋았지만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펀더멘탈이 좋아서 오른 건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잘 되는 기업들이 올라서 주식시장이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거.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라 해야 되나? 뭐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이죠. 양극화는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인 건데 그 양극화가 반영된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이거는 영원히 유지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한 그 양극화는 필연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나는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죠. 근데 내가 느끼는 바는 뭐냐? 이 지금 내 취업 패키지와 이 첨삭 면접 코칭 서비스 가격이 어느 분들한테는 이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나를 찾아오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집안이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거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걔네들 합격시키면서 느끼는 건,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취업도 잘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거든, 친구들아. 물론 지금 이거를 유튜브로 무료로 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자금 여력이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러면은 이제 내가 지금 무료 공개를 하는 이런 영상들로 학습해서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써야만 취업이 잘 되는 게 앞으로 펼쳐질 환경이에요. 냉철하게 얘기하면 우리 그 사교육 시장, 입시 시장이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돈 많은 집안 자제들이 대학도 잘 가고 하는 게 취업 시장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여기 본론으로 돌아가면, 결국엔 이제 이 양극화로 인해서 연체율도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건 아마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봤을 때. 당장은 일단 2026년도에도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상반기까지는 연체율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금융 또는 리스크 관리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NPL이 논 퍼포밍 론이죠. 그러니까 부실 채권, 그러니까 고정 이하 여신, 고정 이하 이 부실 채권들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지에 대한 PT 또는 면접 질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크레딧 빌드업이라 해서 취약처절 신용 회복을 돕는 이 실질적인 자리 컨설팅 상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요것도 PT 아이디어 중 하나로 이제 제시할 수 있겠죠. 물론 참신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그냥 그 아이디어의 일부로 말할 수도 있다. 자, 지금 반 정도 됐네요. 그다음에 머니무브.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자금 이탈, 그리고 예적금에서 주식시장, 그리고 이 퇴직연금, 이 증권사와 은행 간의 퇴직연금 치열 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이게 다 왜 이러냐? 시중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들 예적금 금리로만은 집을 절대 못 사고, 그 다음에 지금 주식시장 보면 삼성전자가 뭐 하루 만에 뭐 5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1년에 6%, 뭐 3%, 4% 주는 예적금에 만족할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인플레이션과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많이 더 뛰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식 투자 금액은 늘어날 거예요. 이 주식 예탁금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서 주식 못 하잖아. 뭐 ETF, 뭐 연금 계좌를 통해서 뭐 ETF, 뭐 이런 펀드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요즘 펀드는 여러분 아마 펀드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야. ETF는 많이 해봤을 텐데 펀드 사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펀드 살 필요가 별로 없어요. ETF가 있는데 굳이 펀드를 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증권사 출신으로 봤을 때. 그리고 투자를 해보신 분들도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실 거고. 펀드는 투자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문가가 알아서 운영해 주세요 하고 맡기는 게 펀드고, 근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일반 20대, 30대들도 조금만 정보 찾아보면 투자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펀드 가입률은 계속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 직접 투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계속 늘어날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증권사로 지금 자금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자금 이탈이 될 거예요. 이런 이 현상은, 머니 무브 현상은, 이거는 단기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선 매우 골치 아픈 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문제가 2025년도 상반기였나? 그때 이제 우리은행에서 우리 투자 증권과 연계해서 자금 이탈을 막고 이 이 WM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PT에서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은행 입장에서. 이게 여러분들은 안 심각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뭐 그래도 은행이 돈 잘 버니까 걱정 안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한 5년, 10년, 20년 후에는 은행은 그냥 그러니까 그 뭐랄까, 자산 관리가 아니라 대출 창구로만 변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이제 은산 분리가 있죠. 은행과 이 증권사랑 이 업권이 분리돼 있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는 합쳐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왜냐면 은행이 굶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보통 지금 증권사를 포함한 그러니까 증권사를 갖고 있는 금융지주들의 메인은 은행이죠. 은행의 파워가 증권사보다 아직은 세기 때문에 은행 차원에서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하겠지. 이 규정, 이제 이 업권 간의 분리 없애달라. 은산 분리 또는 뭐 이런 거 없애달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나중에 장기적으로 은행이랑 증권사랑 통합해서 이제 미국처럼 IB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증권사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CIB라 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이 IB,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증권사 IB, 뭐 기업금융 이게 아니라 이 자금 조달부터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 그 다음에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이런 거를 이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이 IB, 인베스트먼트 뱅킹의 역할로 넘어갈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는 장기적인 내 관점이고, 지금 당장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해 두시면 좋긴 한데, 뭐 지금 당장 뭐 면접 합격을 위해서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내 입장에선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아무튼 그래서 지금 증권사 간에, 은행과 증권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나도 그 은행 계좌로 이 퇴직연금 ETF 매매해봤는데 개판이야, 개판. 답답해서 나 하나 안에 거 쓰고 있다가 한 달인가 쓰다가 그냥 미래세 증권으로 옮겼어요. 개판이에요, 개판. 확실히 이 그러니까 ETF나 주식 매매 이게 아니라서 은행이 UI랑 UX가 개판이더라고.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한참 멀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도 지금 은행에서 은행을 이용하는 건 그냥 이 계좌 이체랑 뭐 대출이랑 뭐 이런 거밖에 안 해요. 자산관리, 투자, 뭐 이런 거, 연금 이런 건 전부 다 증권사에서 하거든요. 증권사 계좌로.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계속 확대될 거예요. 언제까지 예적금만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 이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20, 30대일 텐데 50대, 60대 돼서도 예적금만 하고 있지 않을 거야, 절대로. 여러분들 50대, 60대 되면 여전히 주식 투자하고 이 펀드 말고 ETF하고 코인하고 막 이러고 앉아 있을 거거든. 나도 그럴 거고. 근데 이게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예적금으로 이 자산 운용을 하겠다?
건 옛날 옛적의 얘기고 앞으로 없어질지도 몰라요. 예적금이 그러니까 예적금은 살아있겠지만 그냥 이 유동성의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일부분을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안전자산의 목적으로 그냥 넣어둘 뿐 자산 증식 메인 자산은 증권사로 이동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암울한 얘기죠. 근데 괜찮아요. 증권사랑 은행이랑 통합해서 CIB 체제가 되면 IB 체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되면 아마 이제 은행원으로 난 들어갔지만 한 20년 10년 뒤에는 IB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 예언, 내 장기뷰는 별로 틀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될 가능성이 난 높다고 생각해요. 은행이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은행은 힘이 세기 때문에 충분히 로비가 가능하다. 이 정부에. 어쨌든 여기서 시사해야 되는 바는 지금 증권사로의 자금 이탈을 막아야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더 이상 은행원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이 투자 전문성 그리고 WM 전문성을 갖추면 안 된다. 이제 증권사에 맞먹는 투자 전문성을 갖추거나 아니면 연금 확대 시대에 연금 전문가로서 이 연금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뭐 글라이드 패스 기반으로 TDF로 어느 정도로 이제 고객 포트폴리오를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지. 전문성이. 그래서 가입 유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변동에 따른 TDF 리밸런싱도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겠지. 본인이 WM이라면 PB라면 지금 60대 고객에게 고객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수립을 할 것인가요? 라고 실제로 물어봤었고 앞으로도 계속 물어볼 수 있다. 어쨌든 간에 퇴직연금 시장 이 퇴직연금이 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냐면 이것도 이 주식 투자 열풍이랑 똑같아요. 저금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 계속 떨어질 거고 근데 이제 이 퇴직연금으로 ETF를 살 수 있거든 투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적금 퇴직연금으로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라 이걸로 주식 투자해서 ETF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산 증식하자. 이 트렌드 때문에 퇴직연금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퇴직연금이 있었어. 근데 과거에는 고금리였고 그리고 별로 주식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투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퇴직연금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다. ETF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이 규모가 커질 거예요. 계속. 그래서 ETF가 돈이 되는 시장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머리 모음 속에서 이 파킹 통장 보통 이 3%에서 10%까지도 주긴 하는데 보통 저렇게 10%까지 주려면 한도가 매우 적어요. 뭐 많아야 뭐 몇백, 천만 원? 뭐 요 정도? 뭐 수십억 단위의 10% 파킹 통장은 없어요. 그러면 은행은 망하지. 망하진 않겠지만 땅파뭐 장사 이 타산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수지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금 이탈 막으려고 이런 특판 RP, 특판 적금 상품 막 이런 것들을 출시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본질적인 대안이 아니에요. 저 10% 주는 거 10% 정도면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한도가 적기 때문에 고액자산가 기준으로는 관심도 없을 거고 뭐 일반인 정도야 뭐 한 몇백만 원 정도의 10%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저런 거 가입하겠지. 그래서 지금 은행은 큰일 났다 내가 봤을 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땐 은행 비즈니스는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 일반적인 가계자산의 이 70% 정도는 일반적으로 70% 정도는 내가 작년 통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대략 한 70% 정도는 부동산이에요. 뭐 나머지는 이제 주식과 현금성 자산인데 근데 이 비중도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예요. 부동산 비중이.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이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첫 번째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1번이랑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비싸기 때문에 어차피 못 살 거 주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비중이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 또한 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의 주수익원이 예대마진이라고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대출 중에서도 가계대출보다는 부동산 대출이 더 많아요. 수익에. 근데 그 대출 잔액도 그렇고. 근데 이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그러니까 담보대출 규모가 줄어들면 그 자체가 은행으로서는 수익성 악화로 작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은행의 불리한 방향이다. 이것도 장기적인 트렌드일 건데, 그래서 불리한 방향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단기적으로 부동산 이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담보대출이 막히면서 금융자산으로 이 고객들이 시야를 돌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PB라면 이 자산관리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제 면접에서 막 이것저것 물어볼 거예요.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이 증권사에서는 당연히 나올 거고, 은행 면접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예요. 왜냐? 은행이 추구하는 자산관리란 결국엔 여러분들 자산관리는 별게 아니라 결국엔 투자예요. 결국엔 자산 증식이고 결국엔 투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의 자산 관리는 물론 연금도 있고 뭐 외환도 있고 뭐 보험, 카드 뭐 이런 게 전부 다 자산 관리이긴 한데 자산 관리의 메인은 사실 투자예요.
그래서 은행원들이 투자 전문성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은행권 지원자들도 투자에 관심이 많아야 되고 투자 얘기를 은행 면접에서 완벽하게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겠죠. 이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본인이 PB로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 하에서 본인은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이 사람들은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하시는 고객들에게 투자 상담을 완벽히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따라서 은행 방문 고객에게 연령별로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PB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거 세일즈에서도 이번에 나올 수 있겠죠.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또는 고배당 ETF 펀드 또는 ETP가 뭔지 25년도 하반기에 이 농협은행 세일즈 PT에서 나왔었는데 ETP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찾아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ETP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ETF 모음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실제로 이제 주택을 팔고 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왜냐? 요거는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 장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트렌드라고 봐요. 첫 번째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주식시장이 좋았잖아. 거의 3,000대에서 3, 4,000대에서 내가 작년 6월에 매크로비 영상 찍으면서 그때 국내 주식 코스피 사야 된다고 제가 그때 말했었는데 그때 샀으면 ETF 기준으로 코스피 연동 ETF만 코스피 200 ETF만 사줬어도 지금 플러스 한 60%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코스피 한 5년 동안 박스피였죠. 한국권 유지하다가 이제 박스권 뚫고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와, 주식시장을 보니까 차라리 부동산 오를 때 이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ETF 굴렸으면 이 수익률 차이가 몇 배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부동산 팔고 주식해볼까 이런 영향도 있을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저소득층은 사기가 매우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증여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특히 서울 위주로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 위주로 이 주식시장에 투입하는 게 더 늘어날 거고 심지어 제가 아까 그랬죠. 이 5, 60대 세대들의 자기 자식들에 대한 이 부동산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근데 이 20, 30대들이 주식 투자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증여받은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시장에 투입하거나 아니면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 부모님께서 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산 그 아파트를 널렁 팔아 제껴서 그걸로 한탕 해보자 이래서 주식시장이나 코인으로 굴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왜냐? 지금의 20, 30대들은 주식 투자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주식시장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이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거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 왜냐면 쓰면 오르네. 이게 주식 되게 쉽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여기. 아니야. 지금이야 장이 좋아서 그런 거고. 급락장을 한번 쳐맞아 봐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는데 근데 지금 20, 30대들은 경험이 짧기 때문에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단기 장기로 내가 갖고 있는 시야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이 대중들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고 금융자산 비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VIP,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본주의에서 양극화는 필연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이 되는 건 이 VIP예요. 우리 백화점 가도 그렇고, VIP, VVIP, 뭐 발렛 전용 서비스,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VIP 라운지 전용, 또는 비행기만 타봐도 이 퍼스트 클래스랑 비즈니스 클래스 이런 거랑 이코노미 클래스랑 다르잖아, 서비스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엔 돈이 되는 건 이 대중들을 잡는 게 아니라 뭐랄까 돈 있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 게 사실 이 비즈니스의 기본이에요. 물론 이 저가의 박리담회로 매출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참고로 저는 사업가잖아요. 누구는 장사치라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나는 스스로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아예 하이엔드로 고가 전략을 펼치거나 아니면 아예 중저가 전략으로 이 박리담회를 추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다 모두 매출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하이엔드 전략이 약간 LMS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박리담의 전략이 약간 더본코리아, 백종원 같은 그런 거죠. 아니면은 뭐 요즘 뭐 두쫑쿠 이런 버터떡 뭐 이런 것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 다 타겟을 잡는 게 베스트긴 한데 일단 대중부유층,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인들한테는 돈이 별로 매출이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이든 증권사든 모든 금융기관들이 고액자산가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한테 그러니까 일반 대중층에 대한 서비스를 안 한다 이건 아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이든 증권사든 VVIP, 이 하이넷월스 고객이라 하는데 이 디지털 부유층이나 고액자산가를 타깃으로 한 이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이 중점 추진 사업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업금융 확대, 두 번째는 고액자산가 확대. 그러니까 RM 쪽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대, 그리고 WM 쪽에서는 고액자산가 타겟분 확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액자산가 하려면 고액자산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많고 자산 분류도 다양해요. 뭐 달러,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삼성증권에서 고액자산가들 압구정에 있었는데 나는 압구정 고액자산가들 상대하면 뭐 어디 저축은행의 현금도 있고 예적금도 있고 시중은행의 예적금도 있고 그 다음에 펀드도 있고 레버 카운트도 하고 골드도 있고 금현물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ETF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하고 막 분산해놔요 자산을. 그러니까 몰빵을 잘 안 해. 그 우리 일반적인 자산가들은. 근데 뭐 요즘에 뭐 영리치라해서 20, 30대 이제 코인 부자들 이런 애들은 이제 이제 뭐 전체 자산의 100%를 해외 주식하거나 100%를 코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고액 자산가들은 이 포트폴리오화 돼 있어요 자산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WM으로서 이 고액 자산가를 상대하려면 여러 가지 자산군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자산군에 대한 상담이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액자산 고객이 금을 물어볼 때는 금에 대한 본인의 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달러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게 바로 종합자산 관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이제 면접 코칭 때도 알려드리고 이 미래학교 멤버십에 제가 다 설명해놨어요. 모든 자산군별로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지. 그래서 혹시 이런 거 알고 싶으면 미래학교 멤버십 가입해서 이제 시청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 양극화로 인해서 하이엔드층 공략하는 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거고 오른쪽 보시면 우리은행 초고액자산가 대상으로 뭐 위스키 다이닝 세미나 개최 뭐 이런 거 뭐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중소형 증권사도 지금 고액자산가 지금 사업 모델이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액자산가 타겟. 그 다음에 양극단에 있는 그러니까 이 중간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고액자산가와 일반인 이 두 가지만 잡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VVIP 여러분들이 PB로서 특히 증권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은행도 마찬가지고 근데 은행의 PB는 일반적으로 고액자산가를 상대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입사 3에서 5년 차까지는 고액자산가를 상대하기는 어려울 거야. 왜냐면은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차 된 과장급은 돼야 이제 그런 데 보내주거든요. 뭐 삼성증권은 SNI라고 하고 뭐 은행은 투체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보면 그거 상담 받아보신 분들 알 텐데 나도 취준생 한 명 내 취업 패키지 수강생 한 명 도와주려고 한번 같이 이제 데리고 갔었는데 투체어스에 그때 그 여자 과장님 분이 나이가 한 40대 중반 정도 됐었고 나머지 PB 분들도 거의 대부분 연령대가 한 40대, 50대였어요. 그 정도 연차는 돼야 거기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주니어도 있긴 해요. 주니어도 있긴 한데 매우 드물다. 근데 증권사는 달라요. 증권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압구정 발령 받았다 했잖아. 나는 1년, 그러니까 바로 입사하고 한 6개월 차에 영업 시작해서 압구정 고액자산가를 상대했어요. 증권사는 돼요. 근데 은행은 그런 거 잘 안 보내줘요. 저연차 때는. 어쨌든 VIP 타겟으로 한 마케팅을 늘리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사학기에 해외 투자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아까 이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이번에 세일즈 상품 나오면 역시나 미국 주식형 펀드 나올 수도 있고 미국 고배당 펀드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국내와 해외 주식이 혼합된 이 펀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ETF 뭐 추천할 거냐 이런 거 인성 면접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투자하면 제가 아까 미국 주식은 달러로 산다 했죠.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펀드는 원화 매수하지만 그걸로 미국 주식형 펀드면 그걸 이제 미국 사실상 이제 고객은 원화로 가입하지만 그거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운용사에서 그래서 환노출이 돼 있는 이 펀드들이 많아요. 그리고 ETF 한번 해보시면 ETF 그 이름 옆에 가로치고 H라고 붙어 있는 것들 보신 적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환해지형이에요. 미국형 ETF인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인데 미국 주식에 연동되는 ETF인데 근데 환해지가 된다. 이 말은 이 달러 변동성 노출을 제거하고 달러가 오르면 수익이 더 나지만 달러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깎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영향 없이 원달러 변동에 영향 없이 그냥 그 지수 연동되는 지수 또는 연동되는 종목 자체만으로 수익률을 내고 싶다 하면 환해지 상품 추천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혹시 세일즈에서 H 붙은 게 나왔다. 그러면 고객님 이 상품의 장점 중 하나는 이 환율 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요즘같이 고환율 시대에 언제 달러가 급락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달러가 갑자기 더 치솟을 수도 있는데 이런 환율 변동성 리스크 걱정을 아예 제거할 수 있는 상품이 이 바로 환해지 상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일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STO. 목 아파. 요것도 지금 법안 통과됐죠. 법안 통과돼서
지금 실제로 이거 오른쪽에 보시면 2026년 1월 기사인데 농협은행에서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STO 실증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청약 구조 점검하고 있다. 자, 실제로 이제 STO가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됐고 370조 원 규모래요. 신시장이 본격 개화할 예정이다. 요거는 은행권 PT에서 매우 나올 법한 주제죠. STO 이제 본격화 될 건데 STO를 활용해서 어떤 신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제시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특히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우리은행에서 또는 하나은행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PT 주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미리 생각해 주세요. 아, STO를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까? 요거, 잘 기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이게 만약에 진짜 이번 상반기 PT 주제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내가 떠오를 거야. 매우 고맙겠지,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한 20개 주제 중에 무조건 하나 이상은 나올 거예요, 면접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러니까 잘 봐두세요. 그래서 미리 PT 연습해봐라, 이걸로. 그 다음에 이제 AI, 또 AI 나왔어. 그래서 우리은행은 여신심사 시에 AI 생성 AI 도입하고 있고, 하나은행은 고객 이탈 예측 모델링, 또는 환율, 환전 예측 서비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지금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은행이 원래 디지털 쪽에 조금 더 앞서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생성형 AI를 여신심사에 도입했다, 이러는데, 사실 하나은행이 더 뛰어나요. 이 디지털 관련된 역량은.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AI 기반의 외국환 손익 이탈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서 요 분이 아마 이호성 하나은행장님이래요. 하나은행 이제 대빵이죠. CEO. 그래서 이호성님이 이분이 하고 있다. 되게 가식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런 거 찍을 때 다 이거 연출이거든요. 이런 거. 삼성증권에서도 이런 거 찍어요. 저도 찍은 적 있어요. 한국경제에서 와서 여러분들 그 종이신문 내가 아직도 집에 있는데 내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 여러분들. 물론 나 단독으로 안 나오고 5명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런 거였거든요. 되게 이렇게 찍을게요 이런 거 해요. 되게 다 연출이에요 그런 거. 아까 봤던 여러분들 환율 달러 이런 얘기 나올 때 항상 보는 그 은행 전광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막 나오는 직원들 막 보이잖아. 다 연출이에요 연출. 아무튼 그래서 AI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또는 상품 또는 여신심사 고도화 방안 이런 것들도 앞으로도 계속 PT 주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이겠죠. AI 관련된 건 항상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작년 하반기에 AI 관련해서 PT 주제로는 안 나왔던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그걸로 나왔어요. 인성면접 질문 중에 AI를 본인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어떤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이런 질문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답변할지 여러분들 평소에 생각해 두셔야 돼요. 17번 부동산 PF. 요건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부실이 지금 정리된 상황이지만 지방 위주로는 아직도 상황이 안 좋다. 내가 다른 이전에 올렸던 매크로브 영상에서 얘기했죠. 부동산은 결국엔 수요와 공급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 지방 부동산은 별로 긍정적이진 않다. 수도권, 서울은 괜찮다. 앞으로 우상향할 건데 지방은 부동산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고 앞으로도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PF 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증권사나 은행이나 PF 쪽은 잘 안 뽑아요. 지금 아직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실 정리하고 막 회복 단계 초입인 것 같긴 한데 내 생각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보통 은행 채용은 증권사 채용은 이 시장이 좋을 때 매출이 잘 나온 다음에 채용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PF 쪽은 아직도 은행이든 증권사든 별로 뽑진 않는다. 근데 참고 삼아 알아주세요. 특히 IB 쪽 지원자들은 부동산 PF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부동산 PF 관련해서 리스크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수도권 중심으로는 NPL 처리와 더불어 어느 정도 리스크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영업을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른쪽 보시면 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다 됐다지만 지방 위주로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지방은 안 좋다. 앞으로도 안 좋을 거다. 혹시 지방 살고 계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부동산 수요 공급 관점에서 그렇다는 소리예요. 지방에 안 살고 싶다고 이게 아니라. 근데 나 지방에 안 살고 싶긴 해 나는. 난 서울에만 살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이래 놓고 저기 제주도 가서 산다든가 아니면 이민을 갈 수도 있을 거고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무슨 바하마 제도에 가서 찍고 있을 아니다. 나도 그만할게. 18번 초고령사의 진입과 시니어 WM 특화전제 이것도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니죠. 근데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 중 하나예요. 이 초고령 사회와 시니어 쪽 특화 전쟁은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초고령화 사회가 공식적으로 진입이 됐죠. 그래서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 문제, 노후 부족 자금, 그러니까 노후 자금 부족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고령층의 은퇴자산 증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은행 모집 분야 중에 종합금융 중에 그거 있죠. 연금 쪽 연금 관련돼서 이제
연금 쪽에 그러니까 직결된 얘기인데, 요거는. 어쨌든, 지금 이제 사람들이 고령화와 저금리로 인해서 가진 거는 이제 우리나라 가계 부동산의 70%는 부동산, 아니, 가계 자산의 70%는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부동산을 지금 증여하고 있어. 근데 그 증여하고 나면, 자식들한테 증여하고 나면 남는 자산은 없어. 현금 모아둔 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 5, 60대 은퇴한 5, 60대들이 대기업 직장을 다니는 5, 60대 은퇴자들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정도 있고요. 금융자산이 한 1억에서 5억 정도? 뭐 많이 한 사람은 10억 정도 있을 거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앞으로 60세 은퇴해도 100세 시대에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자산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자산을 더 불려서 증식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거 하는 게 결국에 시니어 W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이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20, 30대들한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TDF 같은 상품으로 자산 증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어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하나은행 이 시니어 대표적인 서비스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한대응 신탁. 요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언제 어디서든 어느 은행에서든 유한대응 신탁 세일즈 또는 PT에서 나올 수 있다. 유한대응 신탁이 뭐냐? 요거 그냥 쉽게 말하면 음, 살아생전에 내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내 사후에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증여하겠다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증여 또는 상속하겠다는 걸 확정해 놓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속 증여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서비스가 유언대응 신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넥스트. 요거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죠. 내집연금, 뭐 연금, 그러니까 주택연금이죠, 이건. 영모기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행복드림 킥버스, 그러니까 뭐 찾아가는 서비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치매 안심 금융센터. 치매 머니, 요것도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죠. 그래서 이 치매 안심 신탁도 있고, 치매 안심 금융센터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PT 주제로 나올 수 있고, PT 주제로 나온다면 유언 대응 신탁 활성화 방안 뭐 이런 거 나오겠지. 현재 유언 대응 신탁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추가적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 것 같지 제시해봐라, 아이디어를. 또는 지금 유언 대응 신탁이 왜 이렇게 가입률이 낮고 앞으로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타겟으로 어떤 마케팅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관용 원칙, 내부 통제. 이거는 뭐 별건 아니고, 지금 뭐 대출 사기, 뭐 또는 ALM이라고 하는 자금 세탁 방지, 뭐 이런 그 내부 통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은행권 지원자들이 뭐 PT나 뭐 면접에서 말씀하실 건 별거 없을 것 같고, 요거는 뭐 은행 이 백오피스 중에 리스크 관리 또 뭐 내부 통제 이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별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은행권 WM, RM 지원자의 관점에서 이거를 보면 그거예요. 윤리의식, 도덕성, 준법정신 이런 것들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자 인성면접 때 본인이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는 걸 증명해보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내가 면접 코칭 때 실제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살면서 가장 정직했던 경험 또는 가장 크게 거짓말했던 경험, 이런 질문들 실제로 나왔었는데, 신한은행이랑 뭐 몇몇 가지 은행에서 이런 거 각자 도덕성 또는 윤리 준법정신 관련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경험들 하나씩 준비를 해두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20번째인데, 녹색금융, 전환금융이에요. 녹색금융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요것도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제 그 갈색 산업이라 하죠. 이 원유, 석유화학, 철강 이런 이 산업들은 이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기후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친환경 전환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하는 게 이 녹색금융 또는 전환금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RM 관점에서 이제 좀 집중하셔야 될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평호의 목표가 뭐예요 했을 때, 특히 지역인재 관점에서 영남 산업의 이 핵심 산업은 석유화학 기업인데, 석유화학 기업들은 그 특성상 이 탄소 배출량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전환금융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남권 내에 석유화학 기업을 대상으로 전환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RM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말을 너무 잘하나? 나는 근데 많이 해서, 여러분도 많이 연습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기후금융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도 ESG 금융 확대하고 있겠죠. 앞으로도 확대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개 주제를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2026년도 상반기에 은행권에서 PT가 나온다면 이 10가지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내 얼굴이 지금 앞에 있긴 한데 좀 거슬리겠지만, 찍어놓고 스크린샷 이런 거 찍어놓고 여러분들 연습해보세요. 이 주제로. 아시겠죠? 내가 이거 하나는 다 설명 안 할 거야. 요거 아마 근데 내가 나중에 이거 서류 시즌 지나면 면접 시즌에 내가 아마 그 면접 대비 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이 주제들로 실제 여러분들한테 연습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식으로 PT 해야 되는지 내가 공개할 거야. 근데 그거를 미래학과 멤버십으로만 공개할지 아니면 전체 공개로 할지 내가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든 요거 다 내가 다시 다룰 건데, 일단 미리 연습하실 분들은, 미리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찍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도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이에요. 요거 그래서 이 10가지 상품들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것도 찍어두고, 각각 상품마다 여러분들 미리 그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각 상품 설명서들 있거든요. 그거 찾아보면서
어떤 상품, 이 상품의 구조는 뭐고, 특징은 뭐고, 장단점이 뭐고, 누구한테 어떤 포인트로 세일즈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미리 생각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면, 내가 이 아까 얘기했죠. 미리학교 멤버십 영상에 이 모든 상품 분류별로 이 세일즈 면접 때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이 롤플레잉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상품별로 특징, 장단점, 뭐 한계,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미리 면접 대비 하실 분들은 이 미리학교 멤버십 영상으로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서류 시즌인데 본격적인 면접 시즌은 아니죠. 근데 추후에 서류 합격하고 면접 때 도움 필요하다 하시면 저를 꼭 찾아오세요. 제 면접 코칭 받으면 합격률이 7, 80% 이상이에요, 보통은. 그리고 이번 2025년도 하반기에 하나은행은 100% 합격했고요. 모든 코칭생이 다 합격했고 최종 합격이에요. 농협은행도 한 80% 정도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세요. 어, 떨어져서 이 한 시즌 더 준비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번에 한 방에 합격하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PT, 세일즈, 인성 면접 다 대비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도움 받고 싶으시면 제 댓글 링크에 홈페이지로 또는 카카오 챗 링크 남겨놨으니까 거길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 핵심 트렌드 20까지 살펴봤고 여러분들 면접에 도움되는 영상이에요, 이거. 그래서 요것들 지금 제가 영상에 소개해드린 20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PT랑 세일즈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구나, 요거 감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마 이 다음 영상은 다른 은행, 뭐 국민신한, 우리은행 뜨면 또 자소서 가이드 영상 아마 올라갈 건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하나 더 있나? 이거 끝이에요. 끝.